죽을 만큼 괴로웠던 그 감정이 어느 날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죽은 자도 산 자도 아닌 무의식 속 고통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 속에서 태어나 한 번도 이름 불리지 못한 채 곁을 맴돌던 존재. 그 감정체의 이름은 솜이었습니다. 천국지원센터의 문이 열리고 낙준이 들어섭니다. 센터장은 초를 켭니다.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 말은 마치 오래전 정해진 약속 같았고 화면은 과거로 전환됩니다. 젊은 해숙이 손에 작은 아이의 신발 한 짝을 들고 강가에 홀로 서 있었죠. 멍하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던 그녀는 이내 물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어느새 그녀의 몸은 떠밀려 가라앉다가 흐릿하게 사라지고 그 순간 누군가 그녀를 끌어올립니다. 낙준이었어요. 그는 미친 듯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녀를 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물, 특히 강물은 무의식의 깊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해숙이 강물에 뛰어든 것은 단순히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무의식 세계로 빠져든 것이었어요. 해숙 자신조차 외면한 깊은 상실의 고통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솜이라는 형상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솜이는 해숙의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감정의 분신이자 사랑받고 싶었던 어린 날의 해숙 그 자체였습니다. 해숙과 낙준의 아들 은호가 5살이던 1970년대. 한국은 불법 입양이 횡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아이는 입양 브로커에게 유괴를 당했고 해숙은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그 사실조차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우리 은호 어디 있어? 어디다 팔았어? 낙준은 강정구의 멱살을 잡고 외쳤고 강정구는 도망가면서도 끝내 부정하지 않고 말했죠. 그때 나만 그랬냐? 안 한 놈이 바보지. 이 말은 경찰이었던 그가 입양 브로커와 결탁한 공범구조를 시사합니다. 그날의 진실은 묻혔고 죄는 부정되었으며 아이의 인생은 지워졌습니다. 세상이 그 아이를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잃은 부모는 죽을 때까지 내가 버린 건가? 빼앗긴 건가를 스스로도 판단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하죠. 여기에서 드는 또 하나의 의문은 낙준은 해숙보다 먼저 천국에 와 있었지만 아들을 알아보지도 찾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낙준이 아이가 죽었다고 믿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해숙의 기억 속에 아이의 실종이 있고 그 기억이 트라우마성 망각에 의해 봉인된 것이라면 낙준 역시 사고로 인해 걸을 수 없게 되고 이후 아이가 살아있었는지 죽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로는 목사의 현재 모습이 낙준의 기억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목사는 천국에서 성인의 모습이지만 생전엔 5살 아이였죠. 낙준의 기억엔 어린아이의 얼굴만 남아있을 텐데 지금의 목사를 보고 내 아들이다 라는 직감이 바로 들지 않는 건 충분히 현실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낙준의 감정선을 들 수 있어요. 그는 아들의 실종 이후 기억을 잃은 해숙에게 위로조차 되지 못한 남편이었고 그 아픔을 함께 겪으면서도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숨기며 살았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와서도 그는 그 상실을 아직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한 상태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낙준이 젊은 해숙의 모습인 소미를 못 알아봤던 걸 보면 소미는 해숙의 내면이 형상화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낙준의 상처이기도 하며 아버지로서 죄책감을 마주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이건 곧 해숙과 낙준 두 사람의 이중치유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미는 두 사람의 감정과 기억, 사랑의 고리를 다시 연결하는 장치인 거죠. 그리고 천국이라는 공간은 그 잃어버린 고리를 하나하나 회복하게 하는 치유의 공간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소미가 열차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은 은유적으로 보면 해숙이 죽으려 했던 그날 죽어가는 감정의 파편 하나가 지옥으로 끌려가던 장면을 재현한 것입니다. 그때 이유도 모르게 끌려온 낙준이 그녀를 구했고 둘의 사랑, 기억, 인연이 무의식의 차원에서 다시 살려낸 거예요. 이는 곧 해숙과 낙준의 사랑이 삶의 끈을 붙잡은 결정적 힘이었다는 철학적 메시지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기 본질로부터의 이탈이라고 하죠. 그 이탈된 감정이 분리된 자아로 형상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미는 해숙이 죽으려 했던 순간 그 감정만 따로 떨어져 나온 존재이고 천국과 지옥 사이의 어스름한 경계에 남겨진 자아 조각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성립된 걸로 보여요. 해숙과 낙준의 이야기는 과거를 직면하지 못한 사람들의 치유 이야기였고 소미는 그 모든 상처가 모여 만든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소미는 해숙의 그림자, 그리고 낙준의 죄책감이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에 이르러 해숙은 고백합니다. 소미는 나였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11화 예측. 이번엔 조금 특별하게 심리학과 철학을 통해
소미의 정체를 나름의 뇌피셜로 추적해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저마다 소미와 같은 자아가 있죠. 사랑받고 싶었지만 상처받았고 혼자 울고 있던 그때의 나. 그 감정들은 무의식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 어딘가에서, 아니 우리 마음 어딘가에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언젠가 자신 안의 소미를 만나게 되는 날이 오면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치유의 시작일 테니까요. 이번 영상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